여러분 앞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쓰면 암을 3년 더 일찍 발견하고 부작용을 줄인 맞춤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약이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고는 바로 옆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인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열쇠가 3개나 있는데도 서로 맞지 않아서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5천만 명의 진료 기록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제대로 쓰면 인공지능이 배울 재료가 생기고 그 다음은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그 금고가 6년째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인공지능 기업은 2,500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자기 나라에 세계 최고 데이터가 있는데도 그걸 못 쓰니까 남의 나라 데이터를 돈 주고 사러 간 겁니다. 도대체 왜 문이 안 열리는지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금고는 여러분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돈으로 채워진 금고를 내가 못 여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한국이 가진 것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 데이터가 쪼개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영보험사가 수십 개면 보험사마다 자기 가입자 데이터만 같습니다. 특정 소득, 특정 직업, 특정 지역에 치우친 조각들이 쌓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 안에 들어있고 공단과 심사기관이 5천만 명 전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래서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같은 틀 안에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축적된 의료 데이터가 3조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디지털화가 진행됐으니 한 사람의 질병 이력을 20년 넘게 추적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연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 항생제를 많이 먹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비만이 되는지, 고혈압 약의 종류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달라지는지, 이런 장기 추적이 현실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보급률도 90%를 넘고 대학병원은 사실상 100% 디지털입니다. 해외 현장에서도 한국처럼 정부 단위에서 이렇게 디지털 의료 체계가 구축된 나라는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더 차갑게 보입니다. 2023년 한국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110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1%만 효율을 개선해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서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면 임상시험 비용과 시간을 수조 원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전 세계가 의료 데이터 확보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한 회계법인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8% 성장하고 세계 평균 41.8%보다 높다고 합니다. 세개 퍼센트보다 용공, 세개 퍼센트보다 대기 버전, 세개 퍼센트보다 높다고 합니다. 엔진은 세계 최고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가 도로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서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자물쇠가 3개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연구, 통계, 공익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생겼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가공했으면 인공지능 학습이든 신약 연구든 쓰라는 방향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길이 열려 보입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걸 금지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법과 두 번째 법이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은 감형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개인정보 보호법만 보면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법을 보면 내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병원이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그러니 병원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를 안 내보내는 쪽입니다. 이 순간 금고문은 다시 잠깁니다. 세 번째 자물쇠는 생명윤리법입니다. 유전 정보나 인체 유래물을 다루는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흔히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발적 동의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법은 동의 없이 감형 정보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는 환자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나오곤 합니다. 법적으로 면제된 동의를 윤리심의라는 절차가 다시 되돌려 세우는 모순이 생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법의 데이터 활용 절차가 서로 충돌해 현장과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개별 법률의 칸막이 구조가 의료 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막고 있다는 것. 결국 금고를 잠근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규칙들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한 해외 평가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역량은 세계 6위,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보유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과 운영 환경은 3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은 상위권인데 제도는 뒤처지는 이 격차가 바로 잠금 장치입니다. 엔진은 있는데 열쇠가 서로 안 맞는 장면입니다. 정부가 이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2020년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법률 간 충돌을 메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도 상위 법률 위반에 대한 면책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구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포가 남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확실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DRB 같은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IRB 심의를 통과하고도 또 다른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고 구성과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승인까지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현장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의료기관에는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가 있는데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발표에서는 한국 의료 데이터의 97%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데이터가 외부와 공유된 비율이 21% 수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위험은 병원이 지고 이익은 밖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보이니 병원은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황당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 영상에서 암을 찾아내는 기술을 만듭니다. 해외 여러 지역 보건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할 만큼 기술력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023년 말 미국의 한 기업을 2,525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2024년 5월에 최종 완료했습니다. 목적은 미국 유통망과 1억 장이 넘는 의료 데이터 확보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5천만 명 규모의 세계 최고 의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특정 분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데이터는 30만 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 확보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2,500억 원을 들여 미국 회사를 사서 미국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인수 이후에는 연간 2천만 장씩 데이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92%라는 숫자도 언급됩니다. 한국 기술이 한국 국민을 위해 쓰이기 전에 외국 환자에게 먼저 닿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기업들도 국내에서 벽을 느끼고 해외로 나가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금고가 잠긴 채로 시간이 지나면 혜택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말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나 활용 과정에서 완전한 익명화를 요구하면 오히려 데이터 해석이 어려워져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수준까지가 안전하고 합법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담당자들은 극심한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데이터가 있는 나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 데이터를 못 써서 외국 데이터를 수입합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의료정보관련법 체계에서 세이프 하버 같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18가지 식별자만 지우면 비식별 정보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법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선명한 선이 생깁니다. 한국의 가명 정보처럼 해석 여지가 큰 개념과는 체감이 다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빅테크가 질주합니다. 구글은 의료 특화, 인공지능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을 197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초지능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팀을 신설했고 첫 목표로 의료 진단을 내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픈 AI도 2025년 1월 의료 데이터 통합 기업을 약 6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의 범위로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전국 단위 의료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해 4만 1,000개 의료기관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빠릅니다. 2018년에 차세대 의료 기반 관련 법을 만들고 환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진료 정보가 국가 인정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익명 가공에 연구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3년에 법을 개정했고 2024년부터 시행해 가명 가공 의료 정보 개념을 신설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법을 바꿔 해결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GDPR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럽 보건데이터 공간 HDS 규정을 2025년 3월에 발효시켜 27개 회원국의 의료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보호와 활용이 반드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제도로 증명한 셈입니다. 핀란드는 더 나아가 모든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고 국민이 자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의료 데이터가 기업이나 연구자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있고 병원에 갈 때마다 검진을 받을 때마다 처방을 받을 때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5천만 명이 20년 넘게 만든 기록입니다. 이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면 인공지능이 엑스레이에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초기 암의 미세한 흔적을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3기에 발견될 암을 1기에 발견하면 생존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할 때도 20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A 약보다 B 약이 부작용이 30% 적다 같은 정밀 의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금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1%만 효율을 개선해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데 6년 동안 그 기회를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결국 제도의 언어로 나옵니다.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 특별법 같은 통합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해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데이터를 활용해도 의료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명확한 면책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이 명확해야 병원도, 연구자도, 기업도 움직입니다. 국회와 여러 연구기관, 중앙은행까지 통합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디지털 헬스케어법 같은 이름으로 작업을 추진했고, 2025년 12월 국회 발의까지 됐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잠금 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분석 환경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공공 데이터 분석 센터는 노트북 반입 금지, 촬영 금지, 결과물 반출도 심사를 거치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안을 위한 장치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인공지능 학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GPU도 클라우드도 마음대로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데이터는 병원 안에 그대로 두고 모델 학습의 결과만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연구하면서도 원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기관 연구에서 성과를 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고를 통째로 옮기지 말고 금고 안에서 계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 의료 기록이 기업의 돈벌이에 쓰이는 것 아니냐라는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데이터 활용으로 생긴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환원하거나 희귀질환 연구기금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설문에서는 공익적 활용을 보장하고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 일반 건강정보 제공 의향이 8.2%포인트 올라가고 정신건강정보는 15.5%포인트나 올라간다는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장치를 설계하면 국민도 동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런 설계를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그 결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2022년 47건에서 2024년 108건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전 기준을 명확히 세우되 충족하면 빠르게 허용한다는 원칙이 작동한 겁니다. 이 성공의 문법을 데이터 영역에도 옮기면 됩니다. 안전과 혁신은 서로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설계로 함께 세우는 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한국은 세계 수준의 병원, 세계 수준의 정보기술 인프라,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데이터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페라리 엔진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엔진이 달릴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은 최상위권인데 데이터 활용 환경은 35위라는 간극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고를 여는 열쇠는 사실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다만 열쇠 3개가 서로 맞지 않게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누가 책임지는지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그 선을 제도로 분명히 긋는 일입니다. 6년이면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금고 안의 가치는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먼저 쓰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금고를 누구의 미래를 위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